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 사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집을 꼴딱 먹으려던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 때문에 정말 놀랐어요. 제가 순식간에 눈 뜨고 코 베일 뻔했다니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어요. 결혼할 피앙세에게 뒤통수를 맞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앞에서 들으신 대로 전 고아입니다.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주신 재산이 달랑 집 한 채였어요. 그런데 그 집을 예비 신랑과 시모가 꿀꺽하려고 했다니까요. 제가 하도 억울해하니 50이 다 된 고모가 이곳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실컷 털어놓고 새 출발하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될까요? 제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슬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17, 눈을 떠보니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무남동녀 외동딸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부모님은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분은 책방을 함께 운영하셨어요. 원래는 가게가 집 근처였는데요. 그동안 돈을 모으셔서 작은 집 한 칸을 마련하셨거든요. 방 2개와 거실, 넓은 베란다와 주방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옮기는 바람에 가게가 멀어져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셨거든요. 그러다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오던 트럭이 치여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새 집에서 몇 개월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 집은 부모님의 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고모와 고모부가 저와 함께 살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혼자서라도 이 집을 지키고 살고 싶었습니다. 제이야, 부산에서 고모랑 함께 사는 건 어때? 오빠가 유학 가서 집안도 적적해. 그러니 너 우리 집에 있어도 돼. 고모부도 허락했어. 아니에요. 이 집 엄마랑 아빠가 참 좋아했어요. 팔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 사는 것도 싫고. 한번 혼자 살아볼게요. 어차피 3년 후면 성인이잖아요. 고등학생이다 보니 혼자 생활은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사고 보험금도 있었고요. 제가 걱정된다며 고모도 가끔 올라와서 제 생활을 관리해 주셨어요. 게다가 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이웃 주민들도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고모가 도움을 주셨거든요. 부모님의 2억 정도 되는 보험금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충당하고 보니 남는 것은 얼마간의 예금과 겨우 집값이 올라 3억 원 정도 되는 집이 유일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고독했죠. 어린 나이부터 그런 감정을 마주한다는 것이 저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남들 앞에서는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보기엔 작은 키에 왜소한 몸이지만 저는 당차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자아이가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던지요. 갑자기 친절을 베풀던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혼자 산다고 하면 한밤중에 찾아와도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연애하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는 아예 남자 사람을 아예 안 만나려고 하기도 했어요. 싫다기보다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제 사연을 알던 대학 선배가 술을 잔뜩 마시고 찾아와 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지만 동네에 나쁜 소문까지 퍼졌어요. 물론 저를 아는 이웃들이 제가 남자를 불러들이는 애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잠잠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속으로 울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별별 일 다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제 집에 찾아와서 함께 살자는 사람도 있었고요. 고등학생이 저한테 사업을 하자며 집문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매일 찾아와 갚으라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제가 당하지 않으려면 강해져야 했기에 점점 성격이 변했어요. 조용하고 얌전하던 제 모습도 어느덧 괄괄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행히도 취업을 금방 하게 되었어요. 프랜차이즈 피자 회사에서 메뉴 개발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자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각각 부서별로 사수가 배정되는데 예비 신랑이 제 직통 선배였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시작했고 신랑과 정이 쌓였습니다. 대리님이라고 부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공통점은 신랑도 시부 없이 어릴 때부터 살았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교통사고로 말이에요. 다만 신랑은 시모가 계셨고요. 게다가 신랑은 사귀기 전부터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 무렵 동네에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집 현관 앞이며 빌라 곳곳에 CCTV를 설치했지만 언제 어떻게 범죄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벌써 밤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가면 새벽 1시가 넘는데 골목길을 따라 걸을 생각을 하니 무서워지더군요. 그래서 회사 근처 찜질방이라도 가려고 하는데 신랑이 말을 걸더라고요. 유재희 씨는 집이 멀어요? 아직 12시 막차 안 끊겼는데 찜질방 가게요? 그 말에 네 하고 대답하면 되는데 술을 먹어서 그런지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라 혼자 사는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동네에 돌아다녀서 무서워서 그래요. 저 진짜 아무한테나 혼자 산다는 이야기 안 하는데 이상하게 신랑에게는 말해버린 겁니다. 신랑은 저를 빤히 보더니 제 손을 이끌더군요.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대리 불렀으니까 타고 가면 돼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왜 가시려고 그래요? 왜라니? 나 제이 씨 사수예요. 후배에게 도움이 되려고 그래요. 빨리 타요. 신랑은 본가가 멀어서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하거든요. 그때 신랑이 집까지 데려다 줬고 혼자 사는 여자 괴롭히는 놈 나타날지 모른다고 빌라 앞에다 차를 대놓고 저를 지켜봐 줬어요. 그 이후 저는 신랑에게 마음을 조금씩 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집 갈래? 엄마가 너 한번 데려오래. 밥 좀 먹이고 싶어서 내가 부탁했어.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고모도 맞벌이라 그렇게 반찬을 잘해주시진 않았거든요. 된장국, 콩자반, 멸치볶음, 고등어구이 등도 감사한데 제가 좋아하는 무채무침이랑 강된장까지 시모 되실 분이 밥상으로 차려주시더라고요. 신랑이 가끔 집에서 엄마 밥을 먹고 왔다고 할 때 제가 부러워했거든요. 외로웠지? 엄마 밥 먹고 싶을 때 우리 집에 와라. 알겠지? 정말 감사해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제가 대접 한번 할게요. 시모는 늘 저를 환대했어요. 그래서 고마웠죠. 심지어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애할 때도 신랑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먹자고 했어요. 저한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면서요. 시모도 성격이 인자하시고 저랑 말도 잘 통해 가끔 영화도 보고 시모랑 가까운 곳에 여행도 갔어요. 늘 가족처럼 지낸 사람처럼 시모와 불편이 없었어요. 신랑도 그렇게, 시모도 그때까지는
예의가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연애를 2년 정도 하니까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도 외롭다 보니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신랑이 어느 정도 자상했냐면요. 부모님 제삿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더니 함께 장을 보고 제수 음식도 만들어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게 도와줬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절에다 모셨기에 제사를 굳이 안 지내도 되었어요.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 한 번이라도 제사상을 차려보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 제가 마음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이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 하나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결혼하자.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장례를 약속했고 시모와도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어요. 시모 말에 의하면 급할 필요가 없으니 천천히 준비해서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회사의 새 메뉴 개발이 한참이라 신랑이랑 저도 바빴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쯤 결혼하는 걸로 약속했어요. 내년이라 먼 것 같지만 5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제이야, 우리 엄마가 약혼 기념이라고 선물 하나 보냈는데 퀵 서비스가 갈 거야. 저희는 약혼식은 안 했지만 신랑과 단둘이 바다로 1박 2일 다녀오면서 둘만의 언약식을 했거든요. 그걸 들었던 시모가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액자였는데요. 연꽃이 수놓인 보석 십자수였어요. 게다가 시모가 저희 부부 행복하게 살라며 직접 하나하나 붙이셨대요. 연꽃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며 삶의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받고 나서 얼른 전화했습니다. 솔직히 큰 선물이면 부담스러워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이니 진짜 기뻤거든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연꽃이 너무 예쁘네요. 그래, 연꽃은 가정에 평화를 준단다. 그거 거실 같은 데 말고 네 방 침대 위에 두거라. 저는 그때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시모는 풍수지리를 좋아해서 집안에 물건 하나도 허투루 두는 법이 없었어요. 특히 연꽃을 방 안에 두어야 재수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럼 그동안은 그런 걸 걸어놓지 않아서 이렇게 고아가 된 걸까요? 물론 제가 꼬여서 들을 수도 있지만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음 날에도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걸어두었니? 걱정이 돼서 그래. 집안을 꾸미는 것도 그냥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다 풍수지리 같은 걸 염두에 둬야 해. 넌 팔자가 세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지. 팔자가 세다니요? 그 말에 감정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해 주시는 거니 일단은 감사히 받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아 회사 일도 집중이 되지 않더라고요. 마침 고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누가 팔자가 세다고 말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했죠. 고모는 세상 일 모두 가슴에 담아두면 살기 힘들다며 털어내라고 했지만 그게 예비시모라고는 말은 못하고 말았어요. 고모가 알면 당장 그런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화를 내실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까지는 신랑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아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시모는 그 액자가 잘 걸려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어이없는 전화를 하더라고요. 한 번 말했으면 그만 아닌가요? 왜 꼭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이야, 난데 방 안 사진 좀 찍어봐. 그래야 액자를 잘 걸었는지 내가 봐주지. 너만 보면 걱정이 앞선단다. 그건 단순한 액자가 아니야.
집안의 운을 결정해 주는 거야. 너는 잘 모르니까 액자 하나 갖고 왜 그러나 싶겠지만 이 모두 너희를 위한 일이야. 알겠지? 지난번에 보낸 액자는 잘 걸어놨냐?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보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했어요. 싫다고 하자니 이유가 없고 찍어주자니 기분이 꺼림칙했거든요. 제 팔자 때문에 부모 잃고 혼자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한번 집에 초대하면 그때 오셔서 보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물론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선뜻 제 방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게 싫었거든요. 시모는 다행히 알겠다며 좋게 대답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깔끔하게 꾸며놓고 사는 거지? 얼굴도 예쁘면 잘 꾸며놓잖아. 저는 그건 신랑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저는 회사에 가서 신랑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다 했어요. 팔자가 세다는 말에 기분이 나빴다고까지 했어요. 다신 이런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고요. 신랑은 알아서 하겠다며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모의 집안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모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결혼했는데 아내가 너무 청소를 안 해 결국 이혼까지 갔대요. 그 후에 시모는 신랑이 사귀는 사람마다 방안을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모든 것이 노파심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하긴 부모 없다고 하니 개판으로 어질러 놓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긴 했거든요. 시모가 이렇게 뜬금없이 전화만 하지 않으면 신랑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튼 신랑과 사귀고 나서부터는 혼자 사는 게 덜 무섭더라고요. 신랑이 집에 자주 오기도 했고요. 현관에다 신발도 갖다 놓고 베란다에다가도 자기 옷도 걸어놓고 가더라고요. 여자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였죠. 그런 신랑의 배려가 전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저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찾아와 제 집을 헤집어 놓고 가면 그건 범죄인데요. 어느 날 수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야근하고 집에 가보니 누가 방문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소파의 쿠션도 제자리에 있지 않았고요. 안방도 방문을 닫고 나갔는데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랑이 왔다 갔나 싶었지만요. 같은 사무실에 종일 있던 사람이 그럴 순 없는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주방이 가관이었습니다. 누군가 커피 믹스를 한 봉지를 뜯어 잔에다가 타먹었더라고요. 하얀 머그잔에 분홍빛 립스틱이 묻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 커피 믹스를 넣어둔 통을 보니 절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둑이 여자고 훔쳐간 물건은 커피 믹스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긴 립스틱이 묻은 잔이 있다고 해서 꼭 여자라고 단언할 순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지만 그래도 일단 신랑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기야, 큰일 났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뭐 도둑? 제 인원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훔쳐간 물건은? 신고는 했어? 신랑은 걱정이 됐는지 허겁지겁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숨을 한 번 내쉬고 천천히 말했어요. 없어진 게 커피 믹스 50개 정도야. 근데 여자 같아. 컵에 핑크색 립스틱이 찍혀 있어. 무서워 죽겠어. 현관 앞에 CCTV 확인해 볼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갑자기 신랑 쪽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여보세요 하면서 계속 불렀는데요. 답이 없더라고요. 자기야, 왜 말을 안 해? 일단 전화 끊을게. 경찰에 신고하고 CCTV 보고 누군지도 알아내야겠어.
안 돼, 제이야. 경찰에 신고하지 마. 그러지 마. 없어진 것도 없잖아.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신고하지 말라니. 전 이해가 되지 않았죠. 뭔 소리야. 누군지도 모르는데 들어와서 커피도 마셨어. 이번엔 커피 믹스지만 다음엔 귀중품일지 누가 알아? 제가 이렇게 답하니 신랑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이지요. 미안해. 그거 우리 엄마 같아. 아까 낮에 가신다고 했거든. 저는 그때 귀를 의심했어요. 시모라니요? 시모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랑이랑 저는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든요. 점심도 같이 먹었고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고 엄마가 진짜 갔다고 생각 못했어. 지금 집에 왔는데 식탁 위에 커피 믹스가 있는 거 보니 엄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 좋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말도 안 돼. 내 허락도 없이? 비번을 알려드렸어? 엄마가 하도 액자 어디다 달았는지 보고 싶다고. 다른 뜻은 없어. 진짜야. 근처에 오셨다고 하는데 잠깐만 보고 간다고 하셨거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커피는 왜 드시고 가? 드시고 갔으면 갔지. 왜 가져가? 남의 집에서 함부로 물건을 가져간다고? 그건 범죄야, 범죄. 저는 어이가 없어 그대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범죄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커피 믹스 몇 개 가져갔다고 범죄자 취급이야? 엄마가 맛있으니까 가져갔겠지. 목이 타서 한 잔 마시고 가져갔나 보지.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야. 어차피 우린 가족이 될 건데 뭘 그렇게 따져? 그게 뭐야?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그러니 가족도 아닌데 남의 집에 와서 말이 돼? 이해가 되나? 난 아니야. 아니라고. 한 번만 더 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알아서 해. 그날은 저희가 만나고 나서 가장 크게 싸웠어요. 늘 다정한 신랑이다 보니 싸울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모의 잘못된 방문이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요. 며칠 동안 회사에서 봐도 말도 안 했죠. 저는 상식적으로 아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긴 이건 누구라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허락을 받으셔도 안 된다고 할 판인데 그냥 몰래 들어갔다가 나오다니요? 그래놓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 신랑이나 시모도 다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저는 파혼도 불사할 생각이었죠. 그걸 알았는지 신랑이 다가왔어요.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했어. 커피 믹스는 내가 오늘 사줄게. 화 풀어. 누가 커피 믹스 가져가서 그래?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 다신 그런 일 없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현관 번호 바꿨지?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신랑이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싹싹 비는데 제가 계속 화를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랑 이야기 못할 동안 엄마랑 싸우고 밥도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말도 안 믿지만 그때는 적어도 신랑은 시모랑 생각이 다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수척해진 신랑 얼굴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겠어. 그런데 다신 이러지 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또 이러면 나 안 참아. 결혼도 못할 수도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전혀 안 돼. 그래, 알았어. 조심할게. 그러니 화 풀어. 남편은 알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도 이대로 헤어질까 조마조마했거든요. 시모가 팔자 세다고 할 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더니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그 후 시모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가니 신랑이랑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 앞에 가보니 현관 앞에 누군가 액자를 하나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커피 믹스 한 상자가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시모임을 직감했습니다. 액자 앞부분에는 편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손가락을 집어 얼른 펼쳐보았는데요. 미안하다, 제이야. 너무 맛있어서 몇 개 주머니에 넣었구나. 다신 허락 없이 안 들어가마. 이렇게 적혀있는 쪽지였는데요. 그런 걸 봐도 솔직히 기분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몇 개라니요? 수십 개가 사라졌던데 말입니다. 게다가 저희 집 벽지와 가구 색깔을 따져봐도 이런 보석 십자수가 어울리진 않았거든요. 집안 꾸미기 할 때도 액자 등의 그림마저 집안의 색채와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꽃이나 해바라기 모두 원색의 알록달록한 무늬가 눈에 거슬렸거든요. 이번엔 노란색 해바라기 보석 십자수인데요. 반짝거리는 보석들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영업집도 아니고 거슬렸어요. 그래서 연꽃도 차마 걸지 못하고 베란다에 세워두었어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셔도 되는데 액자까지 무리하게 두고 가셨어요. 게다가 신랑 말이 압권이더라고요. 그거 해바라기 액자 우리 현관에 있던 거야. 재물은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엄마가 2달 이상 걸린 대작이었어. 아끼는 걸 제이한테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 엄마 한번 이해하자. 부탁할게. 나 솔직히 이런 액자 부담스러워. 우리 집에 너무 안 어울리잖아. 내가 원하는 건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만 해주시면 된다니까? 엄마가 미안하다고 주신 거야. 근데 말이 왜 그래? 솔직히 집에 몰래 간 거야 잘못이지만 커피 마실 수도 있지. 가져갈 수도 있고.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데 자기가 이해 좀 해줘라. 이렇게 어긋나게 하지 말고. 그 말에 갑자기 발끈했어요. 시모가 잘못한 건 맞는데 제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촌스러운 해바라기 그림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주신 거면 무조건 참고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거야? 아니, 남의 집에 와서 이러는 게 어딨어. 아무튼 난 거기다 드릴 말 없어. 제이야, 흥분하지 말고. 결혼하면 엄마랑 부딪힐 일 많잖아. 나중에 너 힘들게 하면 어떡하니? 그래서 그래. 일단 이번 일만 넘어가 드리자. 다신 안 그럴 거야. 그리고 난 자기 없으면 못 사는데 넌 아니야? 이런 일로 너랑 싸우는 것도 싫어. 저도 신랑 없으면 힘들 것만 같았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흑심만 가득했거든요.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니 며칠 만에 아예 함께 살자고 하질 않나 저를 너무 쉽게 보더라고요. 하지만 신랑은 아니었거든요. 한밤중에도 무섭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와 줬고요. 그렇게 오더라도 집 앞에 주차하고 저를 지켜봐 주기도 하고요. 저를 이용하지 않고 존중해 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랑이랑 잘해보고 싶었는데요. 시모 행동은 진짜 이해 불가였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 부산에 있는 고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작년에 신랑과 부산 여행 가서 고모네 집에서 며칠 자기도 했거든요. 그때 신랑은 너무 괜찮다고 고모가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모가 집에 몰래 온 것과 커피 믹스를 가져간 것까지 고모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도 구하고요. 어딘가에 털어놓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뭐야? 그런 여자가 다 있어?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가서 커피를 마셔? 그 아들은 누구 닮은 거야? 예의도 바르고 심성도 곱던데. 아니야? 준호 씨는 좋지만 시모가 문제예요.
다음에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해요, 고모? 일단 확실하게 선을 그어. 다신 이런 일 있으면 정말 끝낼 각오도 하고. 솔직히 준호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알겠지, 제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너 뒤에는 고모랑 고모부도 있으니까. 근데 기회라니요? 무슨? 나는 걱정되는 게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어쩌겠냐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어야지. 일단 준호한테 이런 일 생기면 결혼 못한다고 못을 박아. 저는 고모가 시키는 대로 신랑을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곤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 있으면 나 안 참아. 어머니, 나 허락 없이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 어조가 너무 분명해서 그런지 신랑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해. 다신 안 그래. 그리고 엄마 화도 풀어드리면 좋은데 그건 무리야? 내가 무슨 잘못을 해야 풀어드리지. 어머님이 이번엔 잘못했잖아. 그래도 나 참았어. 내가 전화해서 막 따지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잖아. 커피 믹스 가져간 것을 가져갔다고 했는데 왜 화를 내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것도 안 맞으면 우리 못 살아. 알아? 그렇게 말하자 신랑도 더 이상 화 풀어드리자고 안 했어요. 저는 그게 계속 거슬렸습니다. 화를 풀어드리자니요? 남의 집 와서 훔쳐간 주제에 신고 안 한 것만 해도 다행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고모 말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바로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고모가 말씀하셨어요. 사람 그대로 믿지 말라고요. 또 제가 살아보니 사람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고모 집에 다녀와야 하는데 집에 물건이 온다네? 결혼식 때 쓰려고 사둔 구두인데 비싼 거라 집에 사람이 있어야 한대. 저는 월차를 내고 고모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고모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물론 고모에게 허락도 받았고요. 고모님 몹시 아프시대? 그럼 나도 갈까? 같이 월차라도 낼까 봐. 가뜩이나 우리 사귄다고 눈총 많이 봤는데 무슨 욕을 들으려고 그래. 그냥 나만 하루 갔다 올게. 금요일에 다녀오면 토요일까지 있다가 올 수 있잖아. 나 혼자 갈게. 자기가 금요일 저녁에 가서 물건 좀 받아줘. 그거야 어렵지 않지. 토요일 몇 시에 오는데? 내가 마중 나갈까? 오후 3시야. 서울역에 6시쯤 나오면 되겠다. 근데 어머님은 잘 계셔? 저는 자연스럽게 시모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제가 이 테스트를 준비한 것도 자꾸 신랑이 시모 화를 풀어주자고 말해서 시작한 것도 있어요. 화는 왜 시모가 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어른답지 못하게 제 집에 와서 물건까지 훔쳐가 놓고 말이에요. 그래, 잘 계시지. 네 화가 좀 풀리면 한번 자리 만들어 보려고. 우리 결혼 이제 3달도 안 남았잖아. 식장부터 여러 가지 의논도 해야지. 그래, 내가 부산 다녀오면 그때 이야기해보자. 자기야, 물건은 오후 8시쯤 온다고 하니까 퇴근해서 바로 받고 문 잘 잠그고 나와. 괜히 거기 있지 말고. 가스도 잠그고 다 점검하고 나왔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알겠지? 그래, 물건만 받고 바로 집에 갈게. 이렇게 신랑은 찰떡같이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습니다만 사람 일은 전혀 모르는 거니까요. 금요일 오전부터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연애할 때도 저를 시모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함께 먹고 영화도 보고 시모랑 가까운 곳에 여행도 갔어요. 이걸로 한번 시험해보고 아무 일 없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 알겠지? 네. 근데 기분이 이상해. 뭔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저는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 기분 상태를 말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해보라고 한 건 고모의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신랑과 시모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또다시 빈집에 들어가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낮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중간에 찜질방에서 적당히 쉬다 왔습니다. 오후 7시가 되니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카페를 지나 빌라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낯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당연히 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내렸습니다. 바로 시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대편 2층 카페 통유리창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모르겠죠. 신랑은 자동차의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함께 손에 바리바리 짐을 가지고 제 집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있으니 3층 우리 집 베란다에 불이 켜지더라고요.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걸까요? 저를 무엇으로 보길래 서슴지 않게 거짓말도 하며 제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는 걸까요? 당장 뛰어가서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1시간쯤 참았습니다. 8시가 되자 저는 신랑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그 구두가 오늘 도착이 아니래. 내일인 것을 내가 잘못 알아들었네? 우리 집이야? 그럼 불 끄고 문 잠그고 나와줘. 고마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하고 나갈게. 어머님 기다리시니까 집에 가서 얼른 밥 먹어. 배고프겠다. 제가 이렇게 살짝 떠봐도 신랑은 시모가 곁에 있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택배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시모와 함께 집에서 나와주면 되는데요. 제 전화를 끊고 40여 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카페 문을 박차고 나와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현관문 비밀번호를 신랑이 알고 있었다면 시모가 미리 찾아왔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저번 시모가 쳐들어간 이후 저는 신랑에게도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7시 넘어서 문자로 알려줬거든요. 저는 천천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거실에 들어서자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신랑이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군요. 아니 뭐야, 지금 오는 거였어? 일이 생긴 건 아니고? 그럼 전화라도 하지. 갑자기 오고 그래. 너무 놀랐네. 내가 놀라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집에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갔어? 뭐야, 그럼 나 어떡할지 지켜본 거야? 제이야, 이건 아니지 않냐? 사람 갖고 노는 건 아니지. 뭔 소리야? 남의 집에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는 이유는 뭐야?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 아니, 우리 집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당신 어머니가 자꾸 오냐고. 저는 주방에 서 있는 시모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뭘 하는지 달그락거리는데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제 집에서 뭘 해먹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당황하거나 미안하다고 했으면 불쌍하게 봐줄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시모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주방에서 태연하게 나오더라고요. 한 손에 그 커피 믹스를 들고 말입니다. 반찬 좀 해놨어. 국도 끓였는데 밥 안 먹었으면 먹을래? 오면 온다고 하지. 같이 먹었으면 좀 좋아. 이 커피는 어디서 샀니? 다른 데서 안 팔더라. 좀 가져갈게. 저는 말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싱크대가 엉망이고 가스레인지에 뭘 넘쳤는지 국물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개수대 안에는 음식물이 넘쳐났고요. 밥솥에 밥까지 했더라고요. 쌀이 어디 있는지 찾아본 모양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을 해온 것이 아니라 제가 먹을 식재료로 요리했더라고요. 기가 차고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13년 동안 별별 인간 다 만났지만 이런 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뒤지니?
채소나 고기 있는 걸로 국도 끓이고 볶음도 해서 먹었어. 너 올 줄 알았으면 돼지고기 볶음은 남기는 건데. 그래도 집에서 뭘 해먹는 모양이네. 저는 시모가 뭐라고 짓거리든 말든 거실을 가로질러 베란다로 가보았어요. 말도 안 되는 조악한 화분들이 즐비해 있고요. 거실에는 누런 황토 매트가 아무렇게나 깔려 있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침실로 들어가니 제가 베란다에 내놓은 연꽃 십자수가 방 한가운데 벽에 떡하니 걸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침대 위에는 못 보던 침구들이 놓여 있고요. 하루를 여기서 보낼 작정인 건가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내가 내일 여기 근처에서 결혼식이 있거든.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 1시간 반이나 걸리잖아. 그래서 하루 자고 가려고 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도대체 남의 집에서 두 분 뭐 하시는 겁니까? 나 오늘 외근이 우리 동네로 잡혀서 갔다가 여기 오는 길에 엄마 태우고 왔어. 말 그대로 내일 결혼식 있으니까. 말 못해서 미안하다. 말 못한 게 아니지. 안 한 거지.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잖아. 진짜 못 들라는 거야? 남의 집에서 허락도 없이? 원래 이렇게 막 살았어? 솔직히 이 상황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는 없지 않나요? 저는 그래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한 수 더 뜨더라고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이 동네 빌라들 시세는 3억이라며? 어차피 신혼집은 이거보다 더 커야지. 아기도 태어나면 뛰어놀 장소도 없는데. 내가 이 집 받고 너희 신혼집 근사한 데 얻어줄게. 그래 자기야. 우리 돈 모은 거 합치고 엄마가 도와주시면 여기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니 여기 엄마 드리자. 예단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집 정도는 엄마에게 줄 수 있지? 신랑의 실체가 이건가요? 이 남자 겉으로 선한 척하더니 목적이 이 집을 자기 엄마에게 주려고요? 아니 왜요? 여긴 엄연히 제 집인데요? 뭔 개소리야. 이 집을 왜 어머니를 드려? 이 집 우리 엄마 아빠가 20년 뼈 빠지게 돈 모아서 산 집이야. 그걸 왜 당신 어머니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참아주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유재희, 또 말 심하게 한다. 내가 좀 전에 신축 아파트 알아봤는데 거기 전세는 우리 가능하잖아. 엄마랑 내가 사는 집 이미 내놨어. 예단이라고 생각하라고. 엄마한테 잘 보이면 좀 좋아. 그래 제이야, 넌 말을 이쁘게 해야 해. 난 이 집 내 마음에 드는구나. 결혼 선물이면 잘 받을게. 대놓고 시모가 이 집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저는 3억짜리 집을 주는데 주고 전세를 얻다니요? 그건 신랑의 명의라는데 지나가던 개도 웃을 소리였습니다. 제가 순진한 고아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고 절규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든 인연이니 제가 끊어내야겠지요? 저는 물잔을 탁자에 탁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선물이라니요. 제가 그런 걸 드려야 하나요? 예단이면 2천에서 3천 정도 하는데 그거마저 절반 돌려주실 거잖아요. 누가 집을 시모에게 주고 결혼해요?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이제 나가달라고 하려는데요. 시모가 드디어 자신의 마음속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어요. 부모 형제도 없는 주제에 내가 내 아들 허락해줬는데 이 정도도 못해? 우리 아들이랑 살면 넌 가족이 생기는 거야. 알아? 가족을 주는데 3억이면 너무 싸다 제이야. 시모는 대단한 가족이라도 줄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조실부모한 사람들은 가족 만드는데 돈 드나요? 진짜 본심을 듣는 순간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빠졌죠.
어떤 가족이 집을 뺏어가나요?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준 유산이에요. 이걸 달라니요? 차라리 제 목숨을 달라고 하세요. 그게 더 빠르겠네요. 제이야, 말이 너무 심해. 우리 다시 대화로 풀어보자. 너 지금 너무 꼬였다. 우리가 여기 온 게 기분 나쁜 거 알아. 그렇지만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천천히 다시 생각해. 멀리 가면 우리 다시 못 봐? 못 봤으면 좋겠어. 이제 당신이랑도 끝이야. 그러니 나가줘. 당장 내 집에서. 아니, 애가 너무 이해심이 없네. 우린 널 고아라도 끌어안았어. 근데 넌 우리 고작 네 집에서 허락 없이 왔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 말이 아니죠. 제가 고아라고 어머니가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 이 집에 막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저희 엄마 아빠 계셔보세요. 어머니가 그러실까요? 주방에 들어가서 아무 재료나 꺼내 해먹고 커피 가져가고 그러진 않겠죠. 까불지 마라, 응? 물려받는 집 이거 달랑 하나 있잖아. 네가 학벌이 있니 인물이 있니?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해야 하는데? 착하게 말 잘 듣게 생겨서 고집은 왜 이렇게 세? 그러니 네 팔자가 안 좋지. 역시 부모 없는 것들이 문제야, 문제. 그 말에 저는 눈이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식탁 위에 커피 믹스 상자가 열려있고 시모가 그걸 가방에 담으려고 하는데 제가 또 나타난 모양입니다. 커피나 먹고 떨어져요. 나 당신 아들이랑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제가 이렇게 나오자 신랑은 저보다 진정하라고 하는데요. 진정됩니까? 자기 엄마한테 왜 이러냐고 화를 내야죠. 고아라니요? 부모 없이 컸다니요? 그래서 받아주다니? 모든 말이 화살이 되어 제 가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액자도 함께 뜯어내 빌라 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신랑은 이야기를 더 하자고 했지만 저는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장 꺼져요, 다들. 아니면 경찰 불러요. 거기 가서 변명드려도 좋고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자 신랑과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두 모자가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것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곤 현관 비번도 서둘러 바꾸었습니다. 집안에 저 혼자만 남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 신랑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안 받으려고 했지만 이유는 알고 싶었거든요. 왜 멀쩡한 집 두고 제가 없는 곳에 와서 그랬는지 말이에요. 알고 보니 시모는 빚이 있어서 내 집을 쓰고 싶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코인 사업으로 돈을 많이 잃어서 살던 집까지 팔아 돈을 다 갚고 나니 달랑 1,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 집에 와서 밥해 먹고 자려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신랑이 덧붙인 말에 그제야 납득이 갔습니다. 시모는 제가 신랑이랑 결혼해서 집을 얻으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실 생각이었대요. 거기까지 듣는데 미치고 팔짝 뛸 것만 같았어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 은행에 담보로 넣어놓고 대출도 받아 신혼집 얻자고 생각한 신랑도 가관이었습니다. 허우대가 멀쩡하고 저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모아둔 돈이 없으면 말해야죠. 신혼집 거하게 사줄 것처럼 말한 시모도 이해 불가 아니겠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문제였죠. 신랑이나 시모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놓고도 말이에요. 저는 고모한테 울면서 말했습니다. 테스트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뻔뻔하게 집에 들어와서는 밥까지 해먹어요? 그런 사람들 처음 봤어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네. 고모가 올라갈게. 기다려. 제가 우니까 고모가 안타까웠는지 다음 날로 고모부와 함께 올라오셨어요. 그러고는 신랑을 당장 집으로 불렀어요.
일요일 아침 신랑은 퉁퉁 부은 얼굴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밤새 전화하고 싸우고 울고불고 했으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는 건가 자네?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제이 부모님 없다고 말이야. 왜 없어? 우리가 제이 부모랑 같아. 어디 감히 남의 집에 몰래 와서 밥도 먹고 잠을 자려고 해? 그게 말이나 되냐?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자꾸 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자네 엄마가 하라고 하면 나쁜 짓도 다 할 거야?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해? 내가 이렇게 부른 건 파혼하라고 불렀어. 두 사람 결혼 못해. 왜냐고? 그건 자네가 더 잘 알겠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제희랑 자네는 끝이야. 알겠어? 그게 그렇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이 집 제희 재산이잖아요. 고모님이 이러실 권리 없습니다. 신랑은 무슨 생각인지 고모 말에 자꾸 반기를 들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듣고만 있던 고모부나 남편의 뒤통수를 갈긴 것이었어요. 제이 내 딸이야. 한 번도 조카로 본 적 없어. 권리? 회사에 가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볼까? 남의 집에 쳐들어오긴 어딜 쳐들어와. 미친. 그제야 저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 남자는 정리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이죠. 머리로는 밀어냈지만 가슴으로는 신랑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맞고 나니 신랑도 알겠다며 파혼하자고 했어요. 맞고 나니 기분이 상한 얼굴이었죠. 솔직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살아있었대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파혼이 성사되었고요. 회사 동료한테서 들은 말인데요. 시모가 신랑 몰래 집까지 내놓고 갈 곳이 없다던 두 모자는 뿔뿔이 흩어졌대요. 신랑은 회사 근처 반지하에 집을 얻었고 시모는 시골로 내려가셨다는데 집이 어디인지 몰라도 해바라기나 연꽃 십자수액자라도 보내드리고 싶더라고요. 근처 노인정에 기증하고 돌아오는 날 마음에 평온이 오더라고요. 그 반짝거리는 조악한 십자수가 저는 거슬렸어요. 시모는 제 집에서 살 생각에 꿈에 부풀었지만 저를 무시하는 바람에 완벽하게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시골 친척들도 시모를 싫어해 결국 아들 옆으로 왔다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회사에서 사귀고 나서 헤어지면 자꾸 그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전 과감하게 회사를 이직할 생각을 했죠. 희소식은 그 3억짜리 빌라가 재건축 허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집값이 마구 오르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신랑이 저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려졌어요. 부장님이 왜 헤어졌냐고 하도 물어봐서 말해버렸어요. 어차피 저는 이직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 후 회사에서는 신랑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미친 인간 취급이었죠. 하긴 남의 집에 그렇게 함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 후 신랑의 평판은 점점 나빠졌어요. 저는 더 좋은 회사에 이직했고 빌라를 팔았습니다. 시모와 신랑 일을 겪고 나서 결정한 일이었어요. 고모가 말하길 부모님이 살아있어도 이 시기에는 빌라를 팔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4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장만하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랑은 평판 때문에 다른 회사로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직에 실패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다 시모 때문이겠죠? 두 사람 반지하 원룸에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을 생각을 하니 제가 못돼서 그런가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마 결혼했다면 시모 때문에 매일 눈물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아파트는 신축이라 보안이 잘 되어 있어 입주민 아니면 못 들어가는 시스템으로요. 그래서 아무도 제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까지 만나 연애도 하고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필요는 없으니까요.
처음에 잘해준다고 계속 좋은 사람도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하마터면 지뢰밭에 들어갈 뻔했지 뭡니까?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DJ 로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명절은 참 묘한 날이에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일거리와 피로가 이어지는 날이기도 하죠. 저 역시 그런 명절을 몇 년 동안 반복하며 살아왔어요. 손끝에서 나온 정성으로 가득 찬 차례상을 차리며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려고 애썼죠. 시댁에서는 나름 저를 며느리다운 며느리라며 칭찬해주곤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대단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시모께서 우리 시아버님께 그리고 온 가족에게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 명절 혼자서 차례상을 차리다 쓰러졌을 때 저는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애써왔는지를요. 병원에서 누워있는 제게 시댁 식구들은 아무런 안부도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녁밥 준비하라는 문자를 보내더군요. 그 순간 마음에 차오르는 허탈감과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날 결심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요. 시호 그만하고 저녁밥이나 준비해라. 그 한마디에 전 참았던 모든 걸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시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온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시댁 가족들은 제 앞에 엎드려 빌 수밖에 없었죠. 저도 한때는 가족이란 이름 아래서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그들과 맞서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이제 막 결혼한 30대 초반 새댁입니다.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외동아들이에요. 워낙 효자라 가족들에게 다정다감한 편이죠. 저희는 경상도 한 도시 외곽 쪽에 살고 있고 일부러 시댁과 가까운 집을 얻어 왕래를 자주 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시부모님과 가까이 살고 싶다고 어필했었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그러자고 했죠.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키워지다 보니 남편이 원하는 건 다 해주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런 고마움을 남편도 알기에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댁은 아버님 쪽 가족이 무려 7남매였고 한 번 모이면 엄청 많은 수가 모이곤 했어요. 다 다른 도시에 살다가 명절이 되면 한 곳에 집합하곤 했죠. 워낙 대규모 집안이라 한 번 차례를 지내려면 음식을 엄청 많이 준비해야 했어요. 저도 이렇게 큰 집안은 처음 봐서 남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우와, 우리 집은 식구가 적은데 오빠네 집은 모이면 엄청 북적이겠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명절이 기다려졌던 것 같아. 우리 집은 평소엔 조용했는데 명절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좋았거든. 시아버님은 이남 오녀 중 둘째였고 가장 위엔 큰 시아버님이 계셨어요. 큰 시아버님은 어릴 때 출가해서 동생들 먹여 살릴 돈을 벌어 집에 보태셨대요. 건축 일을 하셔서 미장일부터 중장비까지 못 다루는 게 없으시대요. 나는 어릴 땐 큰아버지 얼굴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 아버지 어릴 적부터 상경에 혼자 사셨다고 하더라고. 집이 가난하니까 뭐든 닥치는 대로 일을 내서 돈을 금방 모으셨대. 결혼도 빨리 하셨는데 큰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여러 사정 때문에 큰 집 역할은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랬구나. 혼자 버티시기 힘드셨을 텐데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도 나중엔 명절이나 제사 때 얼굴을 볼 수 있었지.
하여튼 우리 집 사정이 이래. 남편 이야기만 듣고도 큰 시아버님을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때 뵌 큰 시아버님은 푸근한 인상이셨고 감정 표현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았지만 여러 사정이 있으시겠구나 싶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는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니 시모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래, 여행 잘 다녀왔니? 네,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어머니 드릴 선물도 사왔는데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니? 고맙다. 근데 할 말이 좀 있어서 말이야. 할 말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기, 한 달 뒤에 제사가 있는데 식구들이 다 타지에 살아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나도 이런 거 부탁하는 게 좀 그런데. 아, 제사요? 제가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괜찮을까요? 걱정 마라.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너는 몸만 오면 돼. 처음엔 이 큰 집안 제사를 나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나 싶어 경계하며 표정을 구겼어요. 이런 거 잘못하면 나중에 혼자 다 떠안게 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고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사정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제사 없애자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모른다. 요즘 누가 이런 거 신경 쓰냐고. 근데 너도 알잖니? 너희 시아버지는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시거든. 그리고 큰 시아버님도 가족들 만나는 게 제사나 명절 때뿐이잖니. 사실 큰 시아버님 부인께서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대요. 꽤 오랫동안 지병을 앓으셨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서 큰 시아버님이 그 돈 갚느라 힘들게 살아오셨다고 해요. 부인이 돌아가신 후 병원비 갚느라 본인 생활도 못하고 쭉 그렇게 살아왔다잖니. 자식들도 없고 혼자 얼마나 딱하겠니. 가족들 만나는 시간은 제사 때나 명절 때뿐인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잖니. 하긴 그렇겠네요. 정말 혼자 외로우셨겠어요. 그래. 그래서 나도 모질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야. 그런데 이제는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서 혼자 하기가 힘들어. 몇 년만 더 하고 그만하자고 밀어붙일 테니까 그때까지만 도와줄 수 있겠니? 부탁할게, 새아가. 시모께서 손을 꼭 잡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를 바라보며 사정을 하시는데 그래 뭐 남도 아니고 남편도 잘해주니까 몇 년만 참자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는 집안 사람이 된다는 생각으로 아무 불만 없이 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이는 제삿날, 큰 시아버님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오셨어요. 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며 들어오시더니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시고 말을 하나라도 더 걸어주시려고 하셨어요. 아가, 고생이 많다. 잘 지냈니? 네, 큰아버님.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셨죠? 걱정해준 덕택에 잘 지냈다. 요즘 둘이 살기에 팍팍하진 않고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 부족하지는 않아? 네, 그럼요. 그이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알뜰살뜰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너희만 보면 왜 이렇게 기운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아무래도 자식이 없다 보니 저를 마치 진짜 며느리 대하듯이 관심을 가져주시곤 했죠. 진짜 시부모님도 깊게 궁금해하시지 않는 것들까지 물어보고 살펴주셨어요. 고향이 부산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학교를 나왔는지, 부모님과는 어떤지 같은 것들을요. 너희들 돕는 일에는 내가 항상 나설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다. 알겠지? 네, 감사해요. 저희가 앞으로 자주 아이고, 뭔 대화들을 이렇게 나누셔. 얘 음식 준비해야 해요. 거실로 가셔서 앉아 계셔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저랑 큰 시아버님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시모가 나타나서 저를 불러가거나 큰 시아버님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었어요. 한두 번인가 싶어서 모른 척하고 넘기려 했지만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면서 음식을 하러 돌아가곤 했죠. 푸근하고 다정한 인상의 큰 시아버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어머니와 둘이서만 제사를 지내오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은 편이라서 사실상 저랑 남편이 다 준비를 하는 편이었죠. 저희도 결혼하고 정착하면서 작은 가게를 하나 냈어요. 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플로리스트였고, 이번 추석 때는 정말 꽃선물 예약이 많이 잡혀서 눈코 뗄 수 없이 바쁘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그래, 요즘 바쁘니? 통 연락이 없니? 아, 명절 직전이라서 엄청 주문이 들어오네요. 진짜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참나, 그렇다고 해도 연락 한 통을 안 해? 아이고, 부자 되겠어.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에도 음식 하실 거죠? 해야지. 그럼 안 해? 언제 내려올 거니? 저희 이번에는 좀 바빠서 늦게 내려갈 것 같은데요. 다른 집에서는 좀 안 온대요? 언제는 온 적 있다니. 우리가 전부 해야지 뭐. 예약 건수 좀 줄이고 얼른 와서 도와라. 손목이 아파서 뭘 하지를 못하겠다. 일단 들어온 것까지는 마무리하고 얼른 가볼게요, 어머니. 시간이 점점 지나니 도와달라고 하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돈이고 체력이고 써야 하는 건 저희들이라 제사 날짜가 다가오면 스트레스부터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연락해 오길래 받으려던 예약 건수도 줄이고 이것저것 장볼 생각만 하고 있었죠. 고기며 생선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낑낑대며 짐을 이고지고 시댁으로 갔죠. 당연히 비용 지불은 저희 쪽에서 했는데요. 한번 음식 장만하면 50에서 100만 원은 그냥 깨졌어요. 시댁 입맛이 저렴한 건 먹고 싶어 하지 않아서 더 신경 써서 하나하나 골라야 했죠.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돈도 없는데 제사 한 번 하면 거덜나니까. 1년에 3번은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말. 여보, 미안해. 그래도 어떡해. 우리밖에 할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가 조금 참고 도와드리자. 그래, 그래서 3년째 참고 있잖아. 근데 이것도 진짜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조만간 그만둘 거야. 식구가 한 번 모이면 30명 정도는 그냥 차버리니까 웬만한 음식량으로는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 미리 가서 음식을 해놓고 다음날 점심때부터 시작해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어요. 고모네들은 다 타지에서 온다고 도와줄 수도 없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도 없어서 사실 속으로는 이제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장 보느라고 좀 늦었어요. 엄마 뭐해? 얼른 나와봐요. 아이고, 무슨 소란이야. 엄마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었어. 아이고, 자식 키우다 보니까 이리저리 성한 곳이 없다. 관절 쪽이 아팠던 시어머니는 항상 제사 때만 되면 이리저리 피할 생각만 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그런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음식 간을 보면서 이걸 더 넣어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나물이 좀 싱거운 것 같다. 양념 좀 더 넣고 다시 무쳐야 할 것 같아. 국은 너무 짜고 간을 잘 맞췄어야지. 그래요? 제가 아까 먹어봤을 땐 안 그러던데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서툰이 그래. 너도 요리가 진짜 안 느네.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금방 늘 텐데 아쉽네요. 뭐? 지금 도와주는 게 아니면 뭐냐? 아이고, 이놈의 배는 왜 이렇게 아픈지. 저렇게 잔소리나 할 거면 차라리 방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길래 이제 좀 한숨 돌릴까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손에 폰을 들고 다녔는데 그때는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잊고 있었나 봐요. 제 눈에 식탁 위에 둔 폰이 들어오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신경도 안 쓸 텐데 그날따라 갑자기 확 신경이 쓰였죠. 그런데 띠링 하면서 폰이 울리길래 그냥 두려고 하다가 궁금해졌어요. 시어머님은 폰을 잘 못 다루니까 맨날 은행 계좌이체나 유튜브로 노래 트는 정도만 하고 연락할 곳도 그다지 없거든요. 무슨 문자가 온 걸까 싶어 몰래 폰을 봤어요. 패턴이 니은자로 간단한 걸 알고 있었어서 풀어보니 계좌이체 알림 문자 같더라고요. 차례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음, 300 보냈음, 새아가 용돈도 주길 바람, 제사 음식 준비 비용 300 보냄. 큰 시아버님과의 문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 위로 올려봤죠. 그랬더니 글쎄, 제가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 꼬박꼬박 큰 시아버님은 자기가 제사를 못 지낸다는 미안함 때문에 시모에게 제사 때마다 300씩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3년 넘게 받은 이 돈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생색은 다 내면서 10분의 1만 우리에게 주고 대체 어디에 쓴 거지? 사실 이런 내막도 모른 채 그동안 내내 감동했었거든요. 시댁에서 그냥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를 위해 준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었죠.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치졸하고 쪼잔해 보일 수 있나 싶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딴소리를 할까봐 문자 화면을 다 찍어뒀어요. 시어머니 성격상 순순히 줄 뿐이 아니니 하나하나 따져야 할 것 같았죠.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생각에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생고생한 건 나인데 왜 자기가 돈을 받는 거지? 싶고 이번 제사를 위해 모든 스케줄을 비워온 게 허무했어요. 위생 장갑을 벗어버리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죠. 그때 화장실에 갔던 시모가 제가 폰을 쥐고 있는 걸 보더니 화들짝 놀라 엄청 빨리 뛰어와서는 폰을 확 빼앗아 가는 거예요. 손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던지 폰을 빼앗긴 제 손이 얼얼할 정도였어요. 얘, 너 지금 뭐하니? 무슨 버르장머리로 남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거야? 어머니, 이게 그렇게 화내실 일이에요? 연락이 오길래 가져다 드리려다가 만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두면 될 걸 왜 손을 대는 거야? 그리고 내 연락을 네가 왜 보니? 너도 참 뻔뻔하다.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시모가 목소리를 높이려 하길래 제가 먼저 선수쳤죠. 어머니, 혹시 300만 원 어디다 쓰셨어요? 뭐? 무슨 300만 원? 아니, 큰 시아버님이 주신 돈 말이에요. 제 수고비도 있던데요. 폰을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무슨 설명? 어른들끼리 주고받은 문자에 네가 왜 신경을 써? 그리고 제사는 당연한 도리로 지내는 건데 무슨 이유를 대는 거야? 저 제사 못 지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혹시 저 고생시키고 용돈 받으신 거예요? 설마 아니죠?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뭘 고생을 시키고 돈을 받아. 생사람 잡지 마. 무슨 돈인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예상대로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둔 화면을 보여줬어요. 물증을 들이밀어야 태세가 바뀔 것 같아서 바로 보여주며 이야기했죠. 문자가 와 있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하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문자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이번에도 1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진짜 저희를 걱정하셨다면 절반이라도 주셨어야죠. 참, 너 지금 내 휴대폰 마음대로 본 것도 모자라서 사진까지 찍었니? 너 진짜 웃기는 애구나. 저는 별로 안 웃긴데요. 돈 지금이라도 주세요. 저희 신혼이라서 많이 힘들어요. 없는 살림에 시댁에 도움이라도 되려고 노력하는 건데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무슨 돈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그리고 돈이 있다 쳐도 나한테 준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어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돈 맡겨놨니?
원래 아들이 결혼하면 집안일을 책임지는 게 도리 아니니? 저도 도리라고 생각하며 3년을 살았는데요. 한 번이라도 고생했단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재료비도 저희가 다 냈잖아요. 새아가에게 주라고 했던데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참나, 내 아들 잘 키워서 결혼시켜놨더니 이런 것도 못 도와줘? 척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집 사람이 됐으면 이 집을 위해 노력하는 게 맞지. 너희도 참 속이 좁구나. 집안일을 돈 주고 받으면서 하는 게 어딨니? 그럼 어머니가 받으신 건 뭐예요? 저는 가게문도 닫고 왔다고요. 그의 월급으로는 충당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외동이라 제사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까 봐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크게 버는 것도 아니고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명절 때마다 나가는 돈이 큰 부담이었거든요. 저도 가게 문을 닫고 오니 손해가 막심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뭐? 시집살이? 너 진짜 말이 심하구나. 아니, 뭘 한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시어미 앞에서 꼬장꼬장한 거야? 그래, 내가 덜 잘못했구나. 진짜 시집살이가 뭔지 보고 싶니? 어머니,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처럼 도와주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시댁이 그동안 잘해준 것만 생각하라 하시는데 그러는 어머니도 며느리 잘 들인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뭐? 이게 못하는 말이 없네? 예, 우리 때는 이런 거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 했어. 지금 어디서 감히... 더는 듣기 싫어서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장갑을 벗고 주방에서 나와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을 하려 했죠. 아니, 좀 일어나봐. 나 일하고 있는데 자고 있으면 어떡해? 왜,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어머니가 큰 시아버님한테 300씩 받는 거 알고 있었어? 이것만 딱 말해. 300? 무슨 300? 무슨 말 하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이것만 말해줘. 아니, 돈 받는 건 알고 있었지. 뭐? 알고 있었다고? 엄마가 언뜻 말해주긴 했지.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받은 줄은 몰랐네.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도 나한테 말도 안 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집은?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이 집 식모니? 돈은 돈대로 우리가 다 쓰고 고생도 우리가 다 하고 이게 종이지 뭐야? 짜증이 나고 흥분이 돼서 불평을 쏟아냈더니 남편이 목소리를 낮추며 저를 조용히 시키려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여보. 근데 제발 이번 제사만 좀 조용히 넘어가주면 안 될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뭘 알아서 한다는 거야?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는데. 예전부터 제사는 우리 집에서 다 지내니까 큰아버지가 원래 조금씩 챙겨주시긴 했어. 근데 저 정도로 많이 받을 줄은 몰랐어. 이번에는 우리가 해드리고 다음부터는 빠지자, 응? 몰라. 나 지금 당장 집으로 가고 싶어. 야, 우리가 지금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어른들 다 오고 계시는데 집안 뒤집어지면 진짜 더 큰일 나니까 제발 이번만 조용히 넘어가주라. 나는 더는 못해. 이번엔 다 차려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마무리해. 난 이제 손 뗄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단호하게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온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었죠. 나는 다시는 못해.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것도 진짜 노력한 거야. 더는 바랄 생각 하지 마. 아니, 진짜 왜 그래.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 시댁에서 3년이나 저를 뒤통수 치고 있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방 밖으로 나가보니 어느새 어른들이 하나둘씩 도착해서 식사 준비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뒤엎고 나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와 확실히 결론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방에 들어간 사이 본인이 음식을 다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번엔 제철 음식들로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생선이 좀 비싸더라고.
하루 종일 하느라 기운이 다 빠졌네. 아이고, 고생하셨네. 음식이 이게 몇 가지야?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 어머나, 산적도 붙이고 시간이 꽤 걸렸겠네. 말도 마. 아이고, 손목도 아파 죽겠는데 진땀 뺐다니까. 제가 다 한 것들을 자기 공으로 돌리는 걸 보니 화가 났지만 남편 체면을 봐서 이번만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째 무리를 해서인지 점점 머리가 어지럽고 배도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죠. 어머, 잘 지냈어?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네네. 잠깐 어지러워서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지 말고 방에 가서 누워라. 밥 먹는 자리에 아픈 사람 있으면 밥맛 떨어지니까. 원래 건강이 약한 애들은 그럴 수 있지. 아유, 그래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심하면 빨리 가는 게 좋을 텐데. 명절 증후군 같은 건 아니고? 아니에요. 잠깐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나올게요. 아이고, 생색은. 우리 때는 이런 거 며칠을 내내 해도 멀쩡했는데 요즘 애들은 또 그게 아닌가 봐. 아픈데도 신경을 써주기는커녕 자기 할 말만 계속하는 시모를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아까워서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죠. 그냥 음식 준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따가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와도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고 어지러워서 방에 들어가 누웠죠. 방문을 닫고 눈을 감고 있는데 밖에서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 시어머니 자랑이었고 고모들은 맞장구 치기 바빴죠. 시모는 자기가 얼마나 이 집에서 고생했는지를 강조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듯 보였어요. 며느리가 고생하는 건 신경도 안 쓰면서 말이에요. 그때 큰아버님이 늦게 도착하셨어요. 다들 모여 있었구먼. 잘들 지냈나? 어머, 오셨어요.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얼른 앉으세요. 그래, 오빠. 아니, 어째 일은 안 힘드셔? 얼굴 보기 힘들어. 다들 반갑게 맞이하며 바로 식사를 시작했어요. 큰 시아버님은 고생한 걸 알아주시는 분이라 올해도 차례 준비로 수고했다며 운을 떼셨어요. 새아가가 안 보이네. 돕느라 수고 많았을 텐데 많이 고생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 아니, 무리했나 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제가 뭘 했다고. 이번에도 다 내가 해서 손목이 시큰거리네. 요즘은 며느리 무서워서 뭘 시키지도 못해요. 오늘 와서 조금 도왔지. 나머지는 다 내가 했어요. 지금도 조금 돕고 방에 누워있어. 그래도 안 도왔겠어? 많이 아프지만 않아야 할 텐데 큰일이네. 아까는 멀쩡했어. 시댁 식구들 오니까 아파진 거지. 진짜인지도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민망해서 조용히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말을 하는 걸 듣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악착같이 얼굴이라도 보여야겠다 싶어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죠. 오셨어요, 큰아버님. 그래. 괜찮니? 아이고, 많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얼굴이 창백한데. 네, 괜찮아요.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까지 하다 보니 어지럽네요. 고생 많았다, 아가. 가게 일도 힘들 텐데 이렇게 많이 준비했구나. 음식 맛도 좋다. 세상에, 우리 때는 이런 말도 못했는데 해도 못한 척 안 한 척 했어야 했는데 요즘은 진짜 좋아졌죠? 큰 시아버님은 제 얼굴 상태를 걱정해 주셨는데 시모는 별일 아니라며 고모님들에게 또 자기 식대로 해석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시모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아는지 크게 동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만 버티고 절대 안 온다는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식사를 마치길 기다리고 있었죠. 식사를 끝낸 큰 시아버님은 잠깐 볼 일이 있다며 먼저 일어나셨고 나머지 식구들도 자리를 정리하며 뒷정리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울 거라 생각하며
어떻게 말을 꺼내 집에 갈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 구석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애가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며느리가 그 정도 고생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니? 어디까지 생색을 낼 거야? 제가 무슨 생색을 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닌가요? 어머님은 계속 누워 계시지 않았나요? 내가 옆에서 다 코치했으니까 이 정도 맛이 나는 거지. 그리고 젊은 애가 꼭 그렇게 고생한 티를 내야겠어? 좀 무리한 것 같아도 명절이면 그러는 거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싶어 맞받아쳤어요.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며칠 동안 고생한 저한테 좋게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보시지도 않고 생색낸다고 하시다니 경우가 없네요. 뭐? 경우? 이게 예쁘다 하니까 선을 모르네.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덜 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부르지 마세요. 이 집에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싶지 않네요. 시모가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없으니 저도 더 강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음부터는 안 오겠다고 못 박았죠. 그런데 시모의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참나, 원래 같으면 이거 끝나고 온천 데려가서 몸보신이라도 시켜주려고 했는데 너 말하는 뻔세가 영 아니구나. 몸도 아프다며? 우리끼리 다녀올 테니까 너는 설거지랑 뒷정리나 하고 있어라. 알고 보니 큰 시아버님이 준 돈으로 온천을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고모들이랑 신나게 온천 갈 생각에 들떠 있으면서 정작 고생한 저에게는 그런 말투로 대하더군요. 그리고 입고 있던 앞치마를 저한테 던지며 남은 음식 정리나 하고 있으라고 했죠. 아니요, 어머니. 저 안 하고 갈 겁니다. 알아서 정리하세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시모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옷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에게 가서 지금 당장 집에 가겠다고 태워달라고 하니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엄마가 운전하라고 하시잖아. 호통치시는데 어떡해. 모시다 드리고 금방 올게, 응? 너는 내가 아픈 건 생각도 안 해? 됐다. 내가 뭘 바라겠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가.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결국 시댁 식구들에게 가버렸어요. 지금까지 왜 내가 이 집 제사를 도맡아 해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가족들은 룰루랄라 떠들며 나가고 저는 방에 누워 있었는데 몸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걸 느꼈어요. 결국 응급차를 불러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혼자 병원에 가려니 눈물이 나고 막막했어요. 진단 결과 장염에 무리해서 실신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수액을 맞으며 겨우 회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족 단톡방에는 기분 좋게 온천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남편은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까지 꼴보기 싫어서 조용히 회복만 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시모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온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저녁 차려놔라. 정말 선을 넘었다 싶었어요. 이 정도 참았으면 이제 이판사판이겠다 싶어 수액을 빼고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시댁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응? 뭐가? 나도 운전하느라 너무 힘들어. 나한테 당신네 집밥을 또 차리라고 연락이 왔네? 이거 진짜 배려가 없는 거 맞지? 아, 근데 어떡해. 온천을 못 가게 됐잖아. 당신 병원에서 쉬었으니까 괜찮지 않아? 남편의 이런 반응에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겠다 싶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 사용하면 안 되는 카드를 꺼내기로 했죠. 저는 집안의 정리도 안 된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 큰 시아버님께 보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준 30만 원씩의 내역도 찍어 보내면서 전화를 걸어 말씀드렸죠. 큰아버님, 저예요. 정말 죄송한데 저 억울해서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온천 간 거 아니었니? 아니요, 큰아버님. 사실 3년간 매번 30만 원씩 받으며 제사를 지냈는데
최근에 시어머니 폰에서 큰아버님이 주신 돈의 내역을 봤어요. 수고비 명목으로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간의 사정을 하소연했어요. 사실 제사는 저랑 남편이 거의 다 준비했어요. 저도 할 일이 많지만 어른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가게 문까지 닫고 내려왔죠. 그런데 큰아버님이 주신 돈이 저희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 금액이 이렇게 큰 줄도 몰랐고요. 그게 사실이니? 그럼 그 300은 어디로 간 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가 재료비를 낸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마 시어머니가 가져가신 것 같아요. 솔직히 더는 제사를 지낼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돕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그래, 그랬겠구나. 내가 미처 몰랐다. 어머님은 지금 저한테 저녁까지 차리라고 하시는데 왜 제가 이 집 식구들 먹을 걸 준비해야 하나요? 지금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더는 못하겠어요. 큰아버님이 직접 오셔서 정리도 하시고 저녁 준비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큰 시아버지께 울분을 쏟아내듯 말했어요. 이게 아니면 이 집안에서는 대화가 통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큰 시아버님은 잠시 기다리라며 바로 집으로 오셨어요. 도착한 뒤 제가 했던 말을 차근히 들으시고 제가 응급실에 다녀온 것도 아시자 민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고생만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두지는 않았을 텐데. 큰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에게 문자로 왜 답이 없냐, 타자를 못 치냐며 타박을 보내셨죠. 시어머니가 말을 못하게 하려면 이 상황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무슨 영상통화야? 청소는 다 했니? 아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는 어디쯤이세요? 한 20분쯤 남았어. 청소 깨끗하게 하고 갈비찜 재워놓은 거 먹자. 어머니, 갈비찜이고 뭐고 모르겠고요. 이거 좀 보세요. 그리고는 화면을 돌려 그릇을 치우고 있는 큰 시아버님의 모습을 비춰줬어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시어머니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고모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큰아버님이요. 어머니랑 고모님들은 놀러 가셨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다 하나요? 저는 이제 갈 거니까 어머님이 오셔서 갈비찜을 하시든 뭐든 알아서 하세요. 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 당황한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모습이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몇 분 뒤 시어머니와 고모들이 도착해서 큰 시아버님에게서 앞치마를 뺏으며 말을 이어갔죠.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제가 하면 되는데.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도왔지. 온천은 이 아이랑 같이 가려던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게 얘가 내가 온천 가자고 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밥도 먹고 쉬라고 했더니 몸이 아파진 거예요. 얘야, 내가 안 데려간 건 아니지 않니? 저한테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저는 저 빼고 가시는 줄 알았죠.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제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큰 시아버님이 한숨을 쉬며 말을 꺼내셨어요. 재수 씨, 내가 고생하는 사람 못 챙긴 적 있어? 자리를 못 지킬 때도 섭섭하지 않게 해주려고 했는데. 큰 시아버님이 말을 시작하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남에게 요구하거나 지적하지 않는 분이라 그런지 그 무게감이 있는 한마디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재수 씨, 내가 매번 꼬박꼬박 보낸 300만 원은 어디에 있어? 그 돈은 고생한 아이들 생각해서 준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진 채 어버버했어요. 혼자 돈을 다 챙기고 입을 닦은 거니까 할 말이 없었겠죠. 고모들도 그제야 무슨 300이냐며 물어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주변에서 계속 추궁하니 마지못해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말을 좀 해보셔. 무슨 돈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야.
제가 이리저리 제사 준비하느라 썼죠. 제가 뭐 그 돈을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세아가 주라고 준 돈을 왜 입 싹 닫고 가져간 겁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경우 없는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아가 보기에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동안 보냈던 거 당장 돌려주세요. 아니, 어떻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느라 다 썼다니까요. 세아가 말로는 제사 준비 비용도 아이들 사비로 다 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어머니, 저희가 다 계산해서 가져다 드렸잖아요. 얼른 돌려주시죠. 저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 큰 돈을 당장 드릴 수는 없죠. 그리고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얘네가 와서 한 일 별로 없어요. 온화했던 큰 시아버님이 강경하게 나오시자 시모는 당황해서 고모들에게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고모들, 이야기 좀 해보세요. 네? 그런데 결혼 전에는 조카들을 불러다가 부려먹고 용돈도 안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니, 무슨 고생을 했다고 그래? 우리 애들 불러다가 일 다 시키지 않았어? 이거 완전 도둑질이구먼. 그러게, 우리한테라도 말했어야지. 나도 오빠가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줄은 몰랐네.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던지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고모들과 시모가 소리를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며 웃고 있었죠. 3년치 돈 당장 돌려주셔야겠소. 안 그러면 이 집 전세금이라도 뺄 겁니다. 큰 시아버님이 집안일에 잘 나타나지 않아도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자신의 돈으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이었나 봐요. 아주버님, 당장 그 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좀 줘야지요. 큰 돈인 줄 알았으면 함부로 쓰지 말았어야죠. 이번 달 안으로 돌려받겠습니다. 시모가 애원했지만 큰 시아버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뜨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가버리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틀린 말 했어요? 아무런 말 없이 혼자 쓴 건 맞잖아요. 아유, 시끄럽고. 다들 돌아가세요. 너도 가버려. 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앞으로 올 일 없을 거예요. 저희가 쓴 돈도 돌려주시고요. 이게 염장 지르는 거니? 알았으니까 가! 이 상황이 기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한결 시원했어요. 그래도 큰 시아버님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이 있어서 억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남편과 각방을 쓰며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제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던 남편이 야속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사실 시모에게 큰 소리치고 나왔지만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통장을 하나 건네더군요. 통장 안에는 3천만 원이 찍혀 있었고 통장 뒤편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다음에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살게. 우리 집안 너무 미워하지 말아다오. 이게 뭐야? 웬 돈이 이렇게 들어있어? 큰아버지가 주셨어. 나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생각했어. 경솔했던 것 같아. 어머니가 고생하셨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 받는 건 당연한 줄 알았던 것 같아. 당신을 고생시키려는 마음은 아니었는데 내가 중재를 못해줘서 미안해. 남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번 일을 통해 남편이 눈치를 많이 보고 집안에 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난 앞으로 제사에는 일절 관여 안 할 거야. 가족 모임도 안 갈 생각이고. 더는 그 집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러자. 안 그래도 큰아버지가 어른들끼리만 제사를 지내자고 하시더라고. 나도 더는 끼고 싶지 않아. 우리라도 잘 살아야지. 가지 말자. 그 뒤로 막내 꼬모에게 전화가 와서 들었는데 그 후로는 시모가 모든 제사를 혼자 준비하게 됐대요. 그 일 있고 나서 큰 시아버님이 아예 손을 놔버리셨잖아. 그래서 결국 네 시모 혼자서 제사를 다 준비하게 됐다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큰 시아버님이 시모한테 돈을 줬었는데
그걸 친척들한테는 숨겨왔던 거예요. 그러니 친척들은 시모가 제사 지내는 걸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사를 악착같이 지키겠다고 고집했던 이유가 다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네 시모가 그렇게 고집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었더라니까. 결국 다 돈 문제였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허탈했어요. 저는 정말 전통과 가족의 유대감 때문에 제사를 고집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 참, 내가 괜히 속았구나 싶었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신경 쓰이고 마음고생했던 시간이 헛되게 느껴졌죠. 그리고 이번 일로 큰 시아버님은 제사에 더는 오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그래도 예전처럼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잔뜩 차리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친척들한테 보내고 전화를 돌렸다고 해요. 하지만 모두가 시모의 연락을 피하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헌신해도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이후로 남편도 시댁 문제에 대해 제 편을 들려고 많이 노력해주고 있어요. 사실 남편이 처음부터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진 않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예전처럼 쉽게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에 작은 위안을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 부부 사이에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제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조금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정이 저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둘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사실 명절 때마다 시댁 문제로 쌓였던 스트레스와 억울함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그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할지 계획하는 것이 더 즐거워요. 가끔 시모가 예전처럼 명절에 오라고 하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라고 연락을 하시긴 해요. 그런데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진 않더라고요.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으니까요. 앞으로는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이런 변화가 남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예전보다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명절이 다가와도 더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면서 보낼지 기대하게 됐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저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며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